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미국에 의존을 하고 있죠. 히토리는 거꾸로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제재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반도체에 고급 장비가 들어가는 걸 막아가지고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걸 막겠다.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짜증나는 일이죠. 갈등 요인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과연 꼭 갈등 요인일까요? 미중 반도체 히토류 상호 의존은 안정 요인인가요? 갈등 요인인가요? 그거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데 사실은 안정 요인이기도 하고 갈등 요인이기도 하죠. 어떤 의미에서 갈등 요인이냐? 이게 뭐 무기로 쓰면 이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지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억지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핵 억지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핵무기를 양쪽에 갖고 있으면 함부로 서로 이거를 쓰지 못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 때문에 다른 행동을 못 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이제 하는 건데, 일단 이제 반도체를 예를 들어 볼게요.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미국에 의존을 하고 있죠. 히토리는 거꾸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안정 요인일까 갈등 요인일까? 지금 갈등 요인이 되고 있죠. 이미. 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제재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또 뉴스도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미국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의 반입에 대해서 원래 제재를 해왔는데 한국의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어요. 어떤 예외를 뒀냐면 너희들은 믿을 만한 사용자니까 너희들이 그냥 중국으로 갖고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따로 그냥 허가를 받을 필요 없어. 인정해 줄게. 라는 뭐 VEA라는 어떤 제도에 적용을 했는데 그거를 취소한다고 트럼프가 정부가 발표를 했죠.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반도체 고급 장비가 들어가는 걸 막아가지고 중국이 반도체 이제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걸 막겠다.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짜증나는 일이죠. 갈등 요인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어떤 반도체 첨단화를 제약을 가는 것도 맞고요. 그렇지만 그게 과연 꼭 갈등 요인일까요? 이게 안정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반도체 분이. 이게 반도체로 전면적으로 지금 제재를 못해요. 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서 거두는 매출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매출 비중이 다 이제 중국에서 오기 때문에 이미 반도체 자체가 그 미국에 의존했다라는 거는 뒤집어 얘기하면 미국 기업은 중국 시장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중국의 논리가 어떤 게 있냐면은 미국이 항상 제재를 할 때, 자국을 제재를 할 때 논리가 뭐냐면 그렇게 얘기해요. 미국 기업들한테 막 얘기를 해요. 왜?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제재가 자기들한테 당장한테는 불이익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고, 히토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히토류는 지금 이제 중국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 4월 달에 중국이 조치를 취했잖아요. 그 7종의 이제 히토류에 대해서 해외 수출 통제를 발표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출 억제를 한 건데, 이게 되니까 지금 막 포드 자동차가 일시적으로 뭐 공장 중단을 한다느니 마느니 뭐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는 양이나 가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가격이 비싸다, 싸다의 문제가 아니고 없어요, 그냥 아예. 그러니까 당연히 갈등 요인이 되죠. 그렇지만 엄청나기 때문에 이게 안정 요인이 돼버렸어요. 왜? 이 문제 때문에 미국이 못 버티고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그냥 관세, 야 우리 다시 그러면은 저 크게 올리기로 한 거 좀 낮추자, 다시 협상하자, 유예하자. 라고 얘기가 됐는데 그 유해의 배경이 된 게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로 쓴 거가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완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양보를 하는 거죠. 때로는 그 무기 자체가 갈등 요인이 되긴 하지만 때로는 이제 안정 요인이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방금 얘기 드린 이제 히토류를 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건의 하나로 어떤 제재를 또 풀었어요. 그 푼 게 뭐냐면 반도체 설계를 할 때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게 EDA라는, 그러니까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라는 건데요. 그게 이제 전 세계에 3개 기업이 있어요. 그 2개 기업이 이제 미국 기업이고. 근데 그 3개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거의 한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국의 반도체 설계를 하는 모든 기업들이 70%는 바로 이제 미국이 이번에 이제 제재를 취한 그 EDA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해제를 했어요. 그 수출 제재를 해제를 했어요. 해제를 한 게 히토류, 중국의 그 히토류 수출 제재를 해제를 한 것과 딱 이렇게 맞교환하는 식으로 한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게 이제 안정 요인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의 중국 접근은 미국 주도 질서에 어떤 도전이 될 수 있나요?
이거 지금 아마 여러 매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가장 인상적인 게 모디 총리, 푸틴 대통령, 시진핑 주석 3자가 이렇게 싹 이렇게 되게 친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은 좀 속된 말로 복장 터질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피터 나바로 아까 얘기 드린 이제 백악관 이제 고문이 아주 직격을 했잖아요. 어떻게 최대 민주주의 국가의 정상이 시진핑이나 푸틴 같은 정상하고 악수를 하러 거기를 가느냐 막 이랬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요. 미국은 인도를 어떻게 보면 중국을 포위하는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의 가장 핵심 축이에요. 근데 그런 인도가 중국과 러시아와 이렇게 손을 잡는 모습을 연출하니까 당연히 이제 구멍이 생기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도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어떤 중국 포위하는데 되게 유리한 역사적 환경을 갖고 있어요. 왜? 인도와 중국은 겉으로 보면 되게 우호적인 것 같지만은 기본적으로 라이벌 관계예요. 일단 경제적으로도 중국이 제조업을 이제 억제하려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 대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물론 이제 미국 스스로도 제조업을 다시 부활을 시키는 노력을 하지만 그 비슷한 조건의 인구 대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인도와 중국은 기본 히말라야 그 이제 국경 지역 쪽에서 분쟁이 늘 있어 왔어요. 특히 이제 2010년에 5년 전에는 유혈 분쟁까지 있었어요. 총 갖고 싸우지만 않았지 막 서로 주먹다툼하고 막 이렇게 막 싸우고 그랬거든요. 그런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도와 중국 간에는 그런 어떤 이렇게 아주 친구처럼 정말 꺼리낌 없이 지낼 수 있는 이해하기 힘든 어떤 그런 구조적인 어떤 한계가 있는데 그걸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카드였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인도에 고관세를 때려버렸어요. 원래 상호관세를 26% 때린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무역 협상을 통해서 좀 줄이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잖아요. 보통 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한국도 그래서 이제 15%로 낮춘 거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인도는 오히려 올려버렸어요. 올린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산 온유를 니들이 수입을 한다. 그거는 생각을 해봐라. 니들이 이렇게 수입을 하면 그 돈을 러시아가 받아가지고 그거를 군사 무기를 사는데 쓸 거 아니냐. 그럼 니들이 물자를 대주는 거 아니냐. 그게 말이 되느냐라는 게 이제 미국의 입장이고, 그거를 공개적으로 트럼프가 질책을 하고, 트럼프뿐만 아니고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 그거에 대해서 막 문제를 삼았어요. 근데 모디는 그거는 아니다. 나는 그거는 인정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관세를 때려버렸죠. 26%를 25%로 이제 1% 낮추고, 형식적으로는 상호관세를 25%로 낮추고 보복관세 25% 해가지고 50%를 때려버렸어요. 50%는 어떤 의미냐면 아시아 국가에서는 가장 높은 관세율을 때려 맞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아마 표가 있을 텐데 저게 제가 이코노미스트에서 가져온 건데요. 그렇죠. 중국은 이제 유예가 됐기 때문에 아직은 낮은 상태이긴 하고, 한국도 그렇고 인도가 지금 제일 높아요. 인도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냥 달려간 것 같아요. 그냥 중국에 보란듯이 가가지고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이렇게 되게 친한 모습. 그렇지만 선은 지킨 것 같아요. 모디 총리가 전승절에는 참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승절까지 참석했으면 그거는 좀 모양새가 좀 이상할 수는 있어요. 전승절에 참석하는 이른바 이제 민주 선거를 하는 국가로는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 정도 정상급이 간다는데, 나머지는 이제 하여간 좀 군사라는 표현은 그렇고 독재라든가 약간 좀 이런 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정상의 만남을 통한 외교적 제스처뿐만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과 인도와의 관계가 좀 이렇게 안 좋아지면서 오히려 중국과 인도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이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 사례가 5년 만에, 그때 이제 국경 분쟁, 유혈 충돌이 딱 5년 만에 이제 국경 무역을 재개를 하고, 그 다음에 직항 노선도 이제 다시 재개를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인도가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중국 기업이 이제 인도에 투자할 때는 특별하게 더 들여다보는 어떤 규정이 있었는데 그런 규정을 이제 완화한 거를 검토하겠다, 이런 걸 하고, 중국도 인도에 대해서는 비료라든가 히토류, 터널 부착 장비 이런 수출을 할 때는 규제를 해왔는데, 인도에 이제 수출을 할 때는 규제를 해왔는데 이걸 이제
해버린 거죠. 그리고 중국이 늘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중국이 주도해가지고 만든 다자간 무역협정이 있습니다. RCEP이라고, RCEP라고 있는데요. 2022년 1월에 발효가 됐어요. 한국도 가입을 해 있고 한국은 이제 절차를 밟아서 그해 2월에 발효가 됐는데 여기에 인도를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근데 인도가 계속 자기들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아예. 그런데 할 가능성이 또 커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어떤 그런 이제 행보가 오히려 지금 인도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를 하고 중국을 포위하려는 그런 전략에 뭔가 좀 이렇게 차질을 빚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한된 기능의 AI 칩 수출은 미중 경쟁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제한된 기능의 AI 칩,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반도체 칩을 얘기를 할 텐데요. 그거를 이제 미국이 그 엔비디아 칩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걸 이제 제재를 하니까 엔비디아가 그걸 성능을 좀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린 거를 수출을 했더니 그걸 1년 있다가 다시 또 그거를 제재를 했어요. 그것도 안 돼. 그랬더니 그걸 더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수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또 제재를 한다고 해서 제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다시 재개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니, 성능을 제한시키는 걸 떨어뜨리면은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그렇죠? 중국이 정상적인 엔비디아 칩을 받아야지 제대로 된 AI 모델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동일한 이렇게 게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자동차 레이스를 하는데 자동차 능력이 떨어지는 자동차를만 너희는 그것만 타야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공정 경쟁이 아니라고요,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미중 경쟁에서 좀 뒤지게 하겠다. 그러니까 약간 추격의 그 속도를 늦추겠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 역설이 있어요. 흔히들 얘기하는 제재의 역설인데 미국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우리 다 그냥 직접 우리가 다 할 거야. 언제 네가 우리 제재할지 모르니까 직접 할 거야.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할 수 있을지 안 할지는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됩니다. 두고 봐야 되지만 팩트는 뭐냐면 그렇게 자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더 굳혀먹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미중 경쟁의 레이스에 그렇게 미국이 이 제한된 성능의 AI 칩을 넘겼다고 해가지고 야 그래 걔네들 좀 늦게 올 거야 라고 이렇게 안심하기에는 좀 이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제재에 관련해가지고 중국이 어떻게 추격을 하느냐를 보여주는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흔히 이제 엔비디아의 칩을 얘기를 할 때 그 대항마 중에 하나로 화웨이의 반도체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가 인민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어떤 표현을 썼냐면 물리를 수학으로 보완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반도체 일을 할 때 그 질문에 나오는 답변 중에 그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일까요? 물리를 수학으로 보완한다. 자, 물리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반도체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어떤 반도체 설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죠. 생산을 하거나. 그렇죠? 물리적인 측면이죠. 근데 수학으로 보완한다? 알고리즘, 소프트웨어로 보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어떤 현상이 있냐면 저성능, 저사양 AI 반도체로 최적화, 그 반도체로 활용할 수 있는 최대의 역량을 다 뽑아내는데 제일 탁월하대요. 그거는 어떻게 가능해? 알고리즘으로. 어쨌든 반도체가 이 소프트웨어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건데 그 기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거는 젠슨 황, 그 엔비디아 창업자 젠슨 황도 그 부분을 인정을 했어요. 어떻게 인정을 했냐면 딥시크를 긍정평가를 할 때 어떤 표현을 했냐면 엔비디아 칩을 가장 최적화한 그 가장 이렇게 잘 활용을 한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되게 인정을 할 만하다. 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은 뭐가 안 되니까 반도체 자체가 제한을 받으니까 반도체 자체의 그 기능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노력을 배가시키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히토류 자립 투자가 산업 안보에 효과적일 수 있나요? 저는 나름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7월 달에 보도가 나와서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미국의 국방부가 MP Materials라는 이제 미국의 상장사예요. 여기에 이제 지분을 투자를 해가지고 최대 주주로가 됩니다. 4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최대 주주가 돼요. 근데 참 놀랐어요. 이거 이제 국유화하는 거예요. 중국이 잘하는 건데 그걸 했고 동시에 어떤 걸 하냐면 최저 가격을 보장을 해줘요. 그게 그 전에 가격의 한 거의 2배 되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이 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게 확실히 이제 키우겠다라는 거고, 이 MP 머티리얼즈가 어떤 회사냐면 미국의 유일한 히토류 채굴업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많이들 이제 사라졌죠.
중국이 워낙 이제 앞서가니까. 그리고 동시에 7월 달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우리 이제 미국 정부에 또 잘 보여야 돼서 그런 건지 애플과 5억 달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뉴스가 또 나왔어요. 이 MP 머티리얼즈가. 그리고 제가 주가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가가 급등을 하잖아요. 딱 그 저 소식이 나올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큰 거죠. 히토류 자립 안보에 대한 기여가 이제 많이 큰 건데. 그리고 또 비슷한 뉴스 중에 하나가 7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아프리카 주요 5개국, 5개국 대통령과 이렇게 회담을 한 장면이 나왔거든요. 이거 역시 이제 아프리카가 히토류 자원이 또 많은 지역 중에 하나니까 그런 어떤 자원 외교의 일환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 스스로도 이런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본도 실제로 일본하고 중국과 그 어떤 조도 분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이제 영토 분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한일 관계가 악화됐을 때 중국이 실제로 히토류를 무기화합니다. 무기화를 하니까 일본이 이제 아뜨거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노력을 해가지고 히토류를 안 써도 되는 이제 장비도 만들기도 하고 여러 노력들을 해요. 그래서 의존도를 상대적으로 그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낮춘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이런 노력들도 충분히 그러니까 과거에 비하면 지금 현재에 비하면 미래의 미국이 중국산 히토류에 대한 의존도는 좀 기여할 거라고 봅니다. AI 칩 수출 제한 완화가 미국 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게 큰 위협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AI 지금 칩 수출 제한 완화라는 게요. 저사양 AI 칩에 대한 이제 수출 제한 완화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엔비디아 H200이라는 반도체 가속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고성능인 H100에 비해 가지고 한 15분의 1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능이 낮은 거예요. 물론 칩이라는 게 이중 사용 기술이거든요. 뭐냐면 이제 민용도 쓰이고 군사용으로도 쓰이고 이중 사용 기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군사용으로 쓰이면 위협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저사양 반도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중국이 고사양 반도체를 못 쓰느냐? 엔비디아 칩을 지금 못 쓰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금지이긴 하지만 미수를 통해 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해외 언론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그 선전이라는 곳이 이런 어떤 용산상가 같은 곳이 있어요. 화창베이라고 용산상가 같은 곳이 있는데 그런데 가보면 과거에는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짝퉁 이런 것도 많이 팔고 다양한 이런 하드웨어를 팔았는데 이제 몇 년 전부터 뭐가 등장했느냐? 반도체 칩이 등장한 거예요. 그것도 거의 막 엄청난 가격대. 네. 그 반도체 칩이 이제 밀수품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뭐 그렇게 하면은 그거 못 사겠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국의 안보 위협이 크게 상승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사양 칩을 계속 이렇게 조금씩 주게 되면 그 칩 가지고 이제 의존을 하잖아요. 사실 젠슨 황의 논리거든요. 그게 엔비디아 창업자 CEO의 논리예요. 이거를 우리가 계속 의존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자립을 해가지고 더 크게 나가니까 그게 맞을지 모르는데 그리고 중국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조치를 취했어요. 트럼프가 엔비디아 저사양 칩에 대한 수출을 금지했다가 다시 한 3개월 만에 이제 풀었잖아요. 7월 풀었더니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야, 그 칩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 칩을 쓰면 몰래 정보를 빼가는 것 같아. 백도어 기능이 있는 것 같아. 그거 우리 검사해야 될 것 같아. 야, 그 수입 제한 좀 시켜. 그래가지고 그거 쓰고 있는 업체들한테는 야, 니들 이거 왜 쓰는지 알려줘. 막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러거든요. 오히려 중국이 아쉬우면 뭐 그거라도 받아서 쓸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 정도 저사양 칩은 중국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 많은 중국 업체들이 AI 반도체 칩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반도체 기술 의존이 약점이 될까요? 돌파구가 될까요? 당장은 약점이지만 당연히 기술 돌파구에 큰 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평화로운 시기였고 미중 갈등이 없었다면 그냥 고만고만하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가 중요할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을 꾸준히 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가열차게 엄청난 자원을 동원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수 있는데 오히려 미중 갈등이 생기고 이런 제재를 하고 의존도가 너무 커진 거에 대한 리스크가 현실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국이 되게 공격적으로 하게 됐다. 그게 이제 대부분 2014년 전후 해가지고 그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중국이 반도체 펀드를 만들어요. 그게 2014년에 1차 펀드를 만드는데 그 이후에 벌써 이제 3차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 바로 이듬해인 2015년에 중국 제조 2025라고 발표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중국 제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고도화한다.
대표적인 제조업 강국이 이제 독일하고 일본인데 그 수준으로 이제 강국이 되겠다. 예전에는 제조업 대국이라고 스스로를 얘기했는데 이제 대국이 아니고 강국이 되겠다. 그건 이제 의미가 다른 거죠. 이제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중국말로 카보즈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목을 조른다라는 뜻이에요. 목을 막 조른다라는. 그러니까 목을 조르는 기술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이제 2013년에 처음 나옵니다. 시진핑이 처음으로 이제 카보즈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중국 정부에서 카보즈 기술 목록을 만들어요. 이 기술은 뭐냐면 미국이나 해외에서 우리의 목을 조를 수 있는 기술이다. 뭐냐면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그 카보즈 기술에서 해제됐다. 이런 것도 또 막 발표를 해요. 그만큼 이제 열심히 이제 뭐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노력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상당히 지금 많이 따라왔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메모리 반도체가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이제 반도체 그 영역인데 메모리 반도체는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두 개 기업이 있어요. 그 두 개 기업 모두 우리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비하면은 점유율이나 이게 뒤지긴 하지만 모건 스탠리라든가 세계적인 투자 은행들이 전망치를 보면 이미 3위인 미국의 마이크론은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대세예요. 그리고 HBM이라고 인공지능에 이제 적합한 그런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중국의 그 반도체 업체들이 이미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한국의 싱크탱크에서 아마 이제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되긴 했는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라고 있습니다. 키스텝이라고. 여기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올해 2월 달에 발표한 이제 설문 보고서를 보면 거기에 이제 3대 게임 체인저 분야 기술 수준 심층 분석을 한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인데 반도체를 봤더니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반도체 5개 분야의 기초 역량, 그러니까 일반적인 역량이 아니고 기초, 원천이 되는 역량 전부 다 중국에 우리가 뒤진 걸로 나와요. 반도체 하나는 우리가 중국에 앞섰는데 라고 자위하던 사람들한테는 되게 충격이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언론들이 그거를 대서특필하고 많이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이런 게 방금 얘기드린 2014년 전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고, 특히 2017년, 18년 트럼프 정부 들어와가지고 화웨이 제재하고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되게 강화하고, 그게 조 바이든 정부가 정권이 바뀌면서도 계속 이어지고 트럼프가 다시 이기 들어와서 더 강하게 하고 이러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대만이 미중 경쟁 속에서 기술 동맹의 핵심 축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기서 이제 한국하고 대만을 얘기하신 건 아마 반도체 때문에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반도체 메모리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파운드리 영역에서는 이른바 이제 반도체 설계한 반도체를 수탁을 해가지고 생산을 하는 그걸 이제 파운드리라고 그러는데, 파운드리 영역에서는 이제 물론 TSMC, 대만의 TSMC가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2위는 또 삼성전자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두 개 부분은 다 미국이 지금 되게 많이 뒤져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기술 동맹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제조업 영역에서 놓고 보면 특히 중국을 의식해야 되는 제조업 영역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조선인데, 왜 조선이냐면은 조선이 미국의 조선업이 후퇴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군함을 만들 능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유 군함 수가 이미 추월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군함을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근데 자체 조선 능력이 안 되니까 이제 한국의 손을 벌리는 거죠. 특히 한국의 조선 역량이 이제 꽤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또 기술 동맹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군함은요, 되게 설계도를 줘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그 설계도를 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미중 관계 하에서는 한계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한국과 대만이 미국의 기술 동맹이 주력군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동시에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 충분히 될 거예요. 특히 AI 관련해 가지고는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언론에 자주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 5천억 달러 프로젝트를 발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하는데 2027년까지는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데 거기에 3개 기업이 등장을 해요. 2개 기업이 미국 기업이고 1개 기업이 일본 기업이에요. 그게 2개 기업이 이제 오픈 AI, 챗GPT 만든 오픈 AI,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오라클, 그리고 하나 업체가 바로 소프트뱅크입니다. 이 소프트뱅크가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 동시에 소프트뱅크가 최근에 또 인텔 지분을 인수한다는 거 아닙니까? 인텔이 또 어떤 회사냐면은 지금 트럼프가 주도를 해가지고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을 또 인수를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인텔 최대 주주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은 소프트뱅크가 깊숙이 지금 미국의 어떤 기술, 제조업, 부활 그 과정에 동맹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소프트뱅크 개인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일본을 상징하는 거니까 일본도 그 영역에 같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한 10여 년 만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두 얼굴의 중국 경제. 라는 이름인데요.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할 때 많은 이제 언론 보도에서 어쩔 때는 중국이 되게 잘 나간다. 흔히 뭐 AI 뭐 잘 나간다. 막 기술 혁신 막 뛰어나다. 우리를 추월했다. 반도체도 곧 따라잡힐 것 같다. 이런 얘기하면서 어떤 경우는 왜 중국 경제 곧 무너질 것 같다. 곧 뭐 미국 GDP 뛰어넘는다고 하더니 다시 뭐 미국보다 훨씬 더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도대체 어느 게 중국의 진짜 모습이야? 명확하게 얘기해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정리를 하는 과정이 또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한번 하긴 했는데요. 전혀 괴리되거나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모순되는 게 아니고 중국 경제 되게 어려운 거 맞고요. 중국 기술 산업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근데 그게 고리가 연결이 된다라는 거 그 경제학자들의 사실 과제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은 기술 혁신과 산업의 어떤 발전이 반드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까? 그걸 가로막는 어떤 장애 요인은 없을까? 그게 이제 보통 제도의 문제로 보거든요. 사유재산권 제도로 인정되는 나라냐? 그렇지 않은 나라냐?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함께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을 바라볼 때 제가 늘 이제 같은 지인들이나 누군가 얘기를 할 때 저도 공감을 하고 누군가와 같이 공유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중국은 참 스펙트럼이 넓은 나라다. 워낙 큰 나라긴 하지만 제가 하나 이제 얼마 전에 중국을 갔다 왔는데 하나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상하이를 갔었는데요. 상하이에 난징 동루라고 그 우리로 얘기하면 명동 거리가 있어요. 보행가인데요. 거기에 이제 화웨이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매장이 있어요. 바로 그 건너편에 유명 백화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화웨이 매장에는요 자동차도 전시돼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화웨이 기술이 들어가 있는 전기차가 중국에서 지금 무지하게 잘 팔립니다. 고급차 시장에서는 1위를 하는 그 브랜드도 있어요. 1위 화웨이가. 그러니까 화웨이는 직접 차를 만들지 않지만 그러니까 엄청난 혁신을 보여주고 있는 현장인데 그 건너편에 그 꽤 고급 백화점이에요. 거기 지하에 제가 뭐 선물용 차를 사려고 잠깐 내려갔었어요. 거기서 뭘 발견을 했냐면 한국 글자가 적혀있는 과자를 봤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 브랜드가 아니에요. 아마 짝퉁이거나 아니면 사실 이제 컨텐츠 K푸드 해가지고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한국에 그런 어떤 이미지를 입힌 그 뭐 정상적인 제대로 된 제과업체가 만들 수도 있죠. 사실은 순수 짝퉁이라기보다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게 동시에 존재를 해요. 그냥.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화웨이의 그 매장을 한번 갔다고 해서 막 그냥 난리 났다 그게 아니고 그 짝퉁이라든가 베끼는 그런 현장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바로 그 건너편에도 스펙트럼이 되게 넓은 나라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되게 인상적인 제가 글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중국이 올해 초에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인허가를 내준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드론 택시입니다. 드론 택시가 뭐냐면 비행 택시예요. 비행 택시. 그렇죠? 근데 사람이 안 타요. 그러니까 운전수가 없어요. 파일럿이 없어요. 그거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감히 합니까? 근데 지금 중국 지방정부가 거의 경쟁적으로 저공경제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런 걸 막 키우고 하거든요.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한 곳에서 그걸 이제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제 유료로 그러니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유료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 건데 그런 한켠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게 이제 대중교통이잖아요. 대중교통의 정말 첨단화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비행 택시가 이제 운행이 된다라는 건 뭐 당장은 안 되겠지만 이제 되게 이제 빨라지고 있는 건데 중국의 지방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지방 공무원들이 월급을 제대로 못 받는 사례가 있어요. 이거는 중국 쪽이 직접 얘기를 합니다. 어떤 현상이 하냐면 중국 지방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대중교통 버스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마을버스 같은 게 멈춰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마을버스가 없어가지고 멈춰야 되는 곳이 있는 곳이 있지만 또 다른 한켠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비행택시가 대중을 실어나르는 곳이 있는 곳이 중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인도를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광케이블을 까는데 첨단 광케이블을 곡괭이로 파가지고 까는 나라가 인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괴리가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현실이고 그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중국은 이러니까 안 돼라는 것보다는 중국도 계속 바뀌어요. 과거의 중국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올해로 이제 수교 한 30,
33년 됐죠. 92년이니까 추계 33년이 됐는데 92년의 중국과 지금의 중국은 완전히 다른 중국이죠. 그리고 지금의 젊은이들은 이미 상당히 발전한 중국에서 태어난 중국인들이고 한국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은. 심지어 사드 이후에 태어났던 한국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도 좀 고민이긴 한데 이런 현중 정서가 너무 많은 곳에서 사실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인식, 고정관념 이런 것들은 계속 벗어버리고 새로운 거를 바라다보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끼리 얘기는. 지금 제일 중국을 잘하는 사람은 어딜 가면 있냐? 인천공항 가라. 방금 내린,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내린 그 사람이 가장 중국을 잘 아는 사람이다. 라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시시각각 자꾸 변하니까 변한 모습 그대로 물론 그 사이에 일관되게 흐르는 어떤 흐름은 있겠죠. 그것도 같이 봐주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여기 나왔으니까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 좀 혹시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책을 하나 추천을 해드리면 제가 지금 이제 몸담고 있는 곳이 이코노미 조선인데요. 그게 이제 그 경제 주간지긴 한데 그 핵심이 커버 스토리입니다. 커버 스토리는 매주 하나의 핵심이 되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 하시는 분이나 투자를 하는 분들 도움이 될 만한 트렌드를 하나 잡아서 우리가 이제 그 정리를 하는 내용인데요. 그 주제별로 늘 우리는 이제 형식을 어떻게 가져가냐면 국내외 그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자세하게 그거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걸 좀 보시면 딱 커피 한 잔 값인데 그거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